어쩌면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이 소모되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관계가 남기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의 후유증만이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우리의 몸까지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심리 조종,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이 모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고스란히 쌓여 심각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만성피로, 깨질 듯한 두통과 온몸을 쑤시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극한의 생존 모드에 갇혀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치유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개인 위생의 붕괴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살 것인가? 짐 론의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까지 무너뜨리는지를 생각할 때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적 에너지를 착취당하면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머리를 감고, 씻고, 옷을 갈아입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비난과 조종,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처럼 느껴집니다.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은 그녀에 져서 트라우마에서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자기 돌봄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가 다른 모든 것보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몸은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기에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은 감정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일은 아주 작은 승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믿게 만들었던 거짓말과는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소화기관에서 나타납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장병학자이자 마음과 장의 연결의 저자인 에머런 메이어 박사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소화 시스템 전체를 파괴한다고 설명합니다. 학대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투쟁도피 반응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퍼뜨려 장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잦은 소화불량, 구역질, 이산역류, 심지어는 위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그동안 견뎌온 정서적 학대에 대해 물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낄수록 소화 기능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원인 모를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 예측 불가능한 소화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의 장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는 당신 내면의 감정적 혼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치유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치료든 명상이든 혹은 당신의 삶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리의 심장에서 들려옵니다. 마음은 때로 머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의 심장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타격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건강을 연구한 신경과학자 브루스 맥킨 박사는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 특히 심혈관계를 서서히 마모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면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계항진을 유발하고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속적인 비상사태에 놓여 있고 그 대가를 당신의 심장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영원히 생존 모드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심장에게 휴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만큼이나 당신의 심장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온몸을 짓누르는 만성적인 근육 긴장과 통증입니다. 몸은 기억한다. 이 말처럼 우리의 몸은 겪었던 모든 것을 점수 매기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체 경험 기법의 창시자인 피터 레빈 박사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을 때 몸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공격에 대비하듯 근육이 항상 팽팽하게 긴장된 생존 모드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들이 목, 어깨, 등, 관절 등에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어깨 결림이나 담 역시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과부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모든 두려움, 분노, 불안을 끌어안고 있었고 이제는 제발 놓아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통증을 과거의 학대 경험과 연결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졌다면 몸이 그 모든 긴장을 흡수해버립니다. 마치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는 마음과 몸의 연결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리치료, 요가, 심호흡,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내는 것은 독이 되는 사람들을 삶에서 잘라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만큼이나 당신의 몸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신호는 현실로부터의 도피, 물질 남용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중독된다. 중독 정신의학 전문가인 애나 렘키 박사는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지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처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무가치하고 불안하며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술, 약물,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손쉬운 마취제가 됩니다. 이것은 파티를 즐기거나 탐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들끓는 감정의 혼돈을 잠재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뇌는 안도감을 갈망하고 이런 물질들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끊임없는 스트레스, 자기의심, 트라우마로부터 일시적인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문제의 근본 원인, 즉 학대가 남긴 감정적 흉터를 직시할 때 시작됩니다. 심리치료, 자기돌봄,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독제입니다. 6번째 신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몰아칩니다. 극심한 감정 기복,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혹은 모든 감정이 차단된 듯한 완전한 무감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투쟁, 도피, 그리고 얼어붙은 모드를 끊임없이 오가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제니나 피셔 박사는 감정적 무감각 상태를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뇌의 방어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수년간 살얼음판을 걸어왔다면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모든 감각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유는 가능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다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감정의 혼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 로널드 시겔 박사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한 사람의 자아감을 완전히 재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가스라이팅을 겪으며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면 진정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생각, 감정, 선택이 모두 틀렸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 심지어는 기억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치유는 그들이 씌워놓은 조종의 겹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세요. 당신은 그들이 되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8번째 신호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불안과 공황 발작입니다.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트라우마 전문가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장기적인 정서적 학대가 우리의 뇌를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예상하도록 재설계한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살얼음판을 걸으며 생존했다면 당신의 몸은 항상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는 모든 상호작용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되었고 그 두려움은 학대가 끝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 평범한 일상마저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공황 발작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엘렌 핸드릭슨 박사는 공황을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비상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신의 뇌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해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완전한 투쟁 도피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마음챙김,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신경계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9번째 신호는 끝나지 않는 전쟁터,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복합성 PTSD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플래시백은 기억, 갑작스러운 감정, 신체 감각, 혹은 악몽의 형태로 불쑥 찾아옵니다. 방금까지 멀쩡했다가도 특정 톤의 목소리나 익숙한 냄새 같은 아주 사소한 자극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과거의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마음이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감정적 무감각 상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멀게 느껴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얼어붙은 반응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위험의 징후를 찾는 과잉 경계 상태로 인해 항상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복합성 PTSD로부터의 치유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심리치료, 자기연민,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기법들은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내가 다시 안전함을 느끼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몸의 지휘자인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그에 져서 얼룩말은 이궤양에 걸리지 않는가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위협에 반응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가 끝없이 이어지면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전체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 머리가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체중 증가, 심지어 갑상선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생식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불규칙한 생리주기, 성욕 감퇴, 심지어는 임신 관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가보마테는 그의 저서에서 장기간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호르몬 생성을 포함한 몸의 필수 기능들을 어떻게 억제하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항상 지쳐있고 감정적으로 고갈되었으며 심지어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영양, 심리치료, 그리고 자기 돌봄을 통해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고 다시 나 자신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몸은 안전함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해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긴 상처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치유하는 여정입니다. 스트레스, 자기의심, 탈진 상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간과 지지, 그리고 꾸준한 자기 돌봄을 통해 당신은 다시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결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심장만큼이나 당신의 몸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당신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다는, 어쩌면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이 소모되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관계가 남기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의 후유증만이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우리의 몸까지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심리 조종,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이 모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고스란히 쌓여 심각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만성피로, 깨질 듯한 두통과 온몸을 쑤시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극한의 생존 모드에 갇혀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치유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개인 위생의 붕괴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살 것인가? 짐 론의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까지 무너뜨리는지를 생각할 때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적 에너지를 착취당하면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머리를 감고, 씻고, 옷을 갈아입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비난과 조종,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처럼 느껴집니다.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은 그녀에 져서 트라우마에서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자기 돌봄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가 다른 모든 것보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몸은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기에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은 감정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일은 아주 작은 승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믿게 만들었던 거짓말과는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소화기관에서 나타납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장병학자이자 마음과 장의 연결의 저자인 에머런 메이어 박사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소화 시스템 전체를 파괴한다고 설명합니다. 학대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투쟁도피 반응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퍼뜨려 장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잦은 소화불량, 구역질, 이산역류, 심지어는 위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그동안 견뎌온 정서적 학대에 대해 물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낄수록 소화 기능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원인 모를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 예측 불가능한 소화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의 장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는 당신 내면의 감정적 혼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치유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치료든 명상이든 혹은 당신의 삶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리의 심장에서 들려옵니다. 마음은 때로 머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의 심장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타격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건강을 연구한 신경과학자 브루스 맥킨 박사는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 특히 심혈관계를 서서히 마모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면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계항진을 유발하고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속적인 비상사태에 놓여 있고 그 대가를 당신의 심장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영원히 생존 모드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심장에게 휴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만큼이나 당신의 심장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온몸을 짓누르는 만성적인 근육 긴장과 통증입니다. 몸은 기억한다. 이 말처럼 우리의 몸은 겪었던 모든 것을 점수 매기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체 경험 기법의 창시자인 피터 레빈 박사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을 때 몸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공격에 대비하듯 근육이 항상 팽팽하게 긴장된 생존 모드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들이 목, 어깨, 등, 관절 등에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어깨 결림이나 담 역시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과부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모든 두려움, 분노, 불안을 끌어안고 있었고 이제는 제발 놓아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통증을 과거의 학대 경험과 연결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졌다면 몸이 그 모든 긴장을 흡수해버립니다. 마치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는 마음과 몸의 연결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리치료, 요가, 심호흡,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내는 것은 독이 되는 사람들을 삶에서 잘라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만큼이나 당신의 몸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신호는 현실로부터의 도피, 물질 남용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중독된다. 중독 정신의학 전문가인 애나 렘키 박사는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지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처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무가치하고 불안하며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술, 약물,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손쉬운 마취제가 됩니다. 이것은 파티를 즐기거나 탐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들끓는 감정의 혼돈을 잠재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뇌는 안도감을 갈망하고 이런 물질들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끊임없는 스트레스, 자기의심, 트라우마로부터 일시적인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문제의 근본 원인, 즉 학대가 남긴 감정적 흉터를 직시할 때 시작됩니다. 심리치료, 자기돌봄,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독제입니다. 6번째 신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몰아칩니다. 극심한 감정 기복,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혹은 모든 감정이 차단된 듯한 완전한 무감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투쟁, 도피, 그리고 얼어붙은 모드를 끊임없이 오가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제니나 피셔 박사는 감정적 무감각 상태를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뇌의 방어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수년간 살얼음판을 걸어왔다면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모든 감각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유는 가능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다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감정의 혼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 로널드 시겔 박사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한 사람의 자아감을 완전히 재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가스라이팅을 겪으며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면 진정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생각, 감정, 선택이 모두 틀렸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 심지어는 기억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치유는 그들이 씌워놓은 조종의 겹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세요. 당신은 그들이 되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8번째 신호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불안과 공황 발작입니다.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트라우마 전문가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장기적인 정서적 학대가 우리의 뇌를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예상하도록 재설계한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살얼음판을 걸으며 생존했다면 당신의 몸은 항상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는 모든 상호작용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되었고 그 두려움은 학대가 끝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 평범한 일상마저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공황 발작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엘렌 핸드릭슨 박사는 공황을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비상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신의 뇌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해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완전한 투쟁 도피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마음챙김,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신경계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9번째 신호는 끝나지 않는 전쟁터,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복합성 PTSD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플래시백은 기억, 갑작스러운 감정, 신체 감각, 혹은 악몽의 형태로 불쑥 찾아옵니다. 방금까지 멀쩡했다가도 특정 톤의 목소리나 익숙한 냄새 같은 아주 사소한 자극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과거의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마음이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감정적 무감각 상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멀게 느껴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얼어붙은 반응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위험의 징후를 찾는 과잉 경계 상태로 인해 항상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복합성 PTSD로부터의 치유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심리치료, 자기연민,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기법들은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내가 다시 안전함을 느끼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몸의 지휘자인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그에 져서 얼룩말은 이궤양에 걸리지 않는가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위협에 반응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가 끝없이 이어지면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전체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 머리가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체중 증가, 심지어 갑상선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생식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불규칙한 생리주기, 성욕 감퇴, 심지어는 임신 관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가보마테는 그의 저서에서 장기간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호르몬 생성을 포함한 몸의 필수 기능들을 어떻게 억제하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항상 지쳐있고 감정적으로 고갈되었으며 심지어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영양, 심리치료, 그리고 자기 돌봄을 통해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고 다시 나 자신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몸은 안전함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해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긴 상처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치유하는 여정입니다. 스트레스, 자기의심, 탈진 상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간과 지지, 그리고 꾸준한 자기 돌봄을 통해 당신은 다시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결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심장만큼이나 당신의 몸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당신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다는, 어쩌면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이 소모되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관계가 남기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의 후유증만이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우리의 몸까지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심리 조종,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이 모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고스란히 쌓여 심각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만성피로, 깨질 듯한 두통과 온몸을 쑤시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극한의 생존 모드에 갇혀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치유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개인 위생의 붕괴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살 것인가? 짐 론의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까지 무너뜨리는지를 생각할 때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적 에너지를 착취당하면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머리를 감고, 씻고, 옷을 갈아입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비난과 조종,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처럼 느껴집니다.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은 그녀에 져서 트라우마에서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자기 돌봄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가 다른 모든 것보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몸은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기에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은 감정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일은 아주 작은 승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믿게 만들었던 거짓말과는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소화기관에서 나타납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장병학자이자 마음과 장의 연결의 저자인 에머런 메이어 박사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소화 시스템 전체를 파괴한다고 설명합니다. 학대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투쟁도피 반응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퍼뜨려 장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잦은 소화불량, 구역질, 이산역류, 심지어는 위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그동안 견뎌온 정서적 학대에 대해 물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낄수록 소화 기능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원인 모를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 예측 불가능한 소화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의 장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는 당신 내면의 감정적 혼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치유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치료든 명상이든 혹은 당신의 삶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리의 심장에서 들려옵니다. 마음은 때로 머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의 심장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타격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건강을 연구한 신경과학자 브루스 맥킨 박사는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 특히 심혈관계를 서서히 마모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면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계항진을 유발하고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속적인 비상사태에 놓여 있고 그 대가를 당신의 심장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영원히 생존 모드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심장에게 휴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만큼이나 당신의 심장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온몸을 짓누르는 만성적인 근육 긴장과 통증입니다. 몸은 기억한다. 이 말처럼 우리의 몸은 겪었던 모든 것을 점수 매기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체 경험 기법의 창시자인 피터 레빈 박사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을 때 몸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공격에 대비하듯 근육이 항상 팽팽하게 긴장된 생존 모드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들이 목, 어깨, 등, 관절 등에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어깨 결림이나 담 역시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과부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모든 두려움, 분노, 불안을 끌어안고 있었고 이제는 제발 놓아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통증을 과거의 학대 경험과 연결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졌다면 몸이 그 모든 긴장을 흡수해버립니다. 마치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는 마음과 몸의 연결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리치료, 요가, 심호흡,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내는 것은 독이 되는 사람들을 삶에서 잘라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만큼이나 당신의 몸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5번째 신호는 현실로부터의 도피, 물질 남용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중독된다. 중독 정신의학 전문가인 애나 렘키 박사는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지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처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무가치하고 불안하며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술, 약물,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있게 해주는 손쉬운 마취제가 됩니다. 이것은 파티를 즐기거나 탐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들끓는 감정의 혼돈을 잠재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뇌는 안도감을 갈망하고 이런 물질들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끊임없는 스트레스, 자기의심, 트라우마로부터 일시적인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문제의 근본 원인, 즉 학대가 남긴 감정적 흉터를 직시할 때 시작됩니다. 심리치료, 자기 돌봄,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독제입니다. 6번째 신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몰아칩니다. 극심한 감정 기복,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혹은 모든 감정이 차단된 듯한 완전한 무감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투쟁, 도피, 그리고 얼어붙은 모드를 끊임없이 오가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제니나 피셔 박사는 감정적 무감각 상태를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뇌의 방어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수년간 살얼음판을 걸어왔다면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모든 감각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유는 가능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다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감정의 혼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 로널드 시겔 박사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가 한 사람의 자아감을 완전히 재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가스라이팅을 겪으며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면 진정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생각, 감정, 선택이 모두 틀렸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 심지어는 기억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치유는 그들이 씌워놓은 조종의 겹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세요. 당신은 그들이 되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8번째 신호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불안과 공황 발작입니다.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트라우마 전문가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장기적인 정서적 학대가 우리의 뇌를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예상하도록 재설계한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살얼음판을 걸으며 생존했다면 당신의 몸은 항상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는 모든 상호작용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되었고 그 두려움은 학대가 끝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 평범한 일상마저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공황 발작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엘렌 핸드릭슨 박사는 공황을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비상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신의 뇌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해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완전한 투쟁도피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마음챙김,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신경계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9번째 신호는 끝나지 않는 전쟁터,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복합성 PTSD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플래시백은 기억, 갑작스러운 감정, 신체 감각, 혹은 악몽의 형태로 불쑥 찾아옵니다. 방금까지 멀쩡했다가도 특정 톤의 목소리나 익숙한 냄새 같은 아주 사소한 자극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과거의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마음이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감정적 무감각 상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멀게 느껴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얼어붙은 반응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위험의 징후를 찾는 과잉 경계 상태로 인해 항상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복합성 PTSD로부터의 치유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심리치료, 자기연민,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기법들은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내가 다시 안전함을 느끼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몸의 지휘자인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그에 져서 얼룩말은 이궤양에 걸리지 않는가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위협에 반응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가 끝없이 이어지면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전체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 머리가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체중 증가, 심지어 갑상선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생식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불규칙한 생리주기, 성욕 감퇴, 심지어는 임신 관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가보마테는 그의 저서에서 장기간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호르몬 생성을